1992년 늦가을 청주의 한적한 마을에 첫 서리가 내린 날이었다. 17살 여고생 윤지연은 늘 그렇듯 교복 치마에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신고 등굣길에 올랐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유난히 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지연은 현관문을 나서며 "엄마, 늦을 수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올게요라고 말했다. 그것이 어머니가 들은 딸의 마지막 말이었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골목길을 걸어 나갔다.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지연아, 오늘도 일찍 가는구나" 하고 인사를 건넸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 아이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고 증언했지만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학교까지는 도보로 약 25분 거리였다. 지연은 항상 같은 길로 통학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상점을 지나 하천변 두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날도 상점 주인은 지연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시간은 오전 7시 35분경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인 오전 8시 30분 담임교사는 지연의 빈 자리를 발견했다. 평소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던 모범생이었기에 교사는 의아해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들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수군댔다. 하교 시간까지 지연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갔는데요 라고 답했을 뿐이었다. 해가 저물어도 지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온 동네를 뒤지며 딸을 찾아 헤맸다. 친구 집, 학원, 도서관,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봤지만 지연의 행방은 묘연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어머니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접수를 받은 경찰관은 10대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내일이면 돌아올 겁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어머니의 불안한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지만 지연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마을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수색대를 조직했다. 지연의 아버지는 직장도 나가지 않고 밤낮으로 딸을 찾아다녔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한 채 기도만 올렸다. 그날 오후 2시경 평소 등산을 즐기던 60대 김 씨가 도심 외곽 하천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갈대밭 사이에 여고생 교복 치마 조각이 걸려 있었다. 파란색 체크무늬, 바로 지연이 다니던 학교 교복이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여학생용 운동화 한 켤레가 발견됐다. 신발끈은 질겅질겅하게 묶여 있었고 한쪽 신발에는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과학수사팀을 호출했다. 현장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몸싸움이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갈대 몇 포기가 부러져 있었고 땅에는 발버둥 친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범인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 같았다. 과학수사팀이 도착해 현장을 정밀 감식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지문도 머리카락도 그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치마 조각에서 나온 핏자국마저 빗물에 씻겨 성분 분석이 불가능했다. 수사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흔적을 지울 정도라면 범인이 상당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날 밤 현장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사는 박씨 45세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사흘 전 새벽 4시쯤 하천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다. 여자아이가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꿈인 줄 알고 넘어갔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날 새벽 검정색 승용차가 하천변 도로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번호판은 기억하지 못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유일한 물적 증거인 교복 조각과 신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지연의 교우관계, 가족관계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특별한 점은 없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성적도 중상위권, 교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남자친구도 없었다. 그렇다면 무작위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치기에는 너무나 치밀한 범행이었다.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오전 하천변 갈대밭에서 산책을 하던 조씨 70세가 끔찍한 발견을 했다. 갈대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것은 차가워진 소녀의 시신이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했고 곧 지연의 신원이 확인됐다. 부모는 오열했고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목 졸림으로 밝혀졌다. 목에는 끈으로 조른 흔적이 선명했다. 교복 상의 단추는 몇 개가 뜯겨나가 있었고 치마는 찢어져 있었다. 성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연이 항상 메고 다니던 검정 가죽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더욱 기이한 점은 시신의 상태였다. 일주일 넘게 야외에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법의학자들은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경험 많은 수사관들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치 누군가 시신을 다른 곳에 보관하다가 최근에 이곳에 유기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신에서 채취한 증거물들을 분석한 결과도 실망스러웠다. 범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DNA 분석 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는 나와야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지문도 마찬가지였다. 범인이 장갑을 꼈거나 아니면 사후에 모든 흔적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베테랑 수사관 최경감이 팀장을 맡았다. 그는 30년 넘게 형사 일을 해온 노련한 수사관이었다. 이 사건은 보통이 아니다라고 직감했다. 범행이 너무도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범인은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자였다. 최경감은 팀원들과 브리핑을 했다. 범인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전과가 있어서 수사 방식을 훤히 꿰뚫고 있거나 아니면 경찰 관련 종사자일 가능성이 있다.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만약 후자라면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다. 그날부터 수사팀은 주변 경찰관들의 알리바이까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모의 요구로 장례식이 치러졌다.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연을 추모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수사관들은 조문객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 범인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범인은
종종 자신의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의 장례식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본격적인 탐문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팀은 마을 구석구석을 뒤졌다. 지연이 실종된 날 전후로 마을에서 목격된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며칠 후 흥미로운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이씨 55세는 실종 전날부터 새벽마다 낡은 자전거를 탄 남자가 하천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시간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였다. 남자의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다. 키는 170cm 정도, 마른 체형이었다고 기억했다.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김씨 60세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그 자전거 탄 사람은 며칠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여겼죠. 하지만 정작 몽타주를 그리려고 하니 증인들의 기억이 애매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소유자 명단을 작성했다. 하지만 농촌 마을에서 자전거는 너무나 흔한 교통수단이었다. 게다가 타지에서 온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미궁에 빠져들었다. 그런 중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연의 가장 친한 친구 민정이가 경찰에 나와서 한 증언 때문이었다. 지연이가 한 달 전부터 누군가 자꾸 따라온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민정이는 울먹이며 증언했다. 지연이가 등하교 길에 자꾸 같은 사람이 보인다고 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 증언은 수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스토킹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범인은 한 달 넘게 지연을 미행하며 범행을 준비했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목격한 사람이 더 있을 것이었다. 수사팀은 다시 한번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나섰다. 지연의 등하교 길목에 있는 모든 상점과 집을 방문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문방구 주인 박씨 45세는 한 달 전부터 그 여학생 뒤를 따라다니는 남자를 여러 번 봤다고 증언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제각각이었고 확실한 특징을 찾을 수 없었다. 몽타주 제작도 실패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수사관들은 점점 답답해했다. 수사는 결국 미궁에 빠졌다.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시들해졌다. 다른 사건들이 터지면서 지연의 사건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가족들의 아픔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지연의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어머니는 점집을 찾아다니며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범인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유유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수사팀은 해체됐고 사건 파일은 창고 깊숙이 보관됐다. 하지만 최경감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퇴직 후에도 개인적으로 사건을 추적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지연이 발견된 하천변 갈대밭에서는 밤마다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처음에는 미신으로 치부했지만 목격자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진짜로 믿기 시작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더욱 생생하게 들린다고 했다. 마을의 한 무당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범인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그 후 몇 년간 하천변 근처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교통사고, 실족사고, 원인 불명의 질병까지. 마을 사람들은 지연이의 원혼 때문이라고 수근거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수께끼였던 것은 지연의 가방이었다. 일기장과 교과서, 문구류가 들어있던 그 검정 가방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일기장에는 지연의 마지막 며칠간의 심경이 담겨 있었을 것이었다. 혹시 범인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민정이는 나중에 증언을 보충했다. 지연이가 일기장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요. 무서운 일이 생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그 일기장이 발견된다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범인이 가장 먼저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시간이 흘러 지연의 부모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간암으로,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둘 다 딸의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죽기 전까지도 범인을 꼭 잡아달라는 말을 되뇌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4년 현재 사건 발생 32년이 지났다. 당시 수사관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다. 목격자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가끔 언론에서 재조명하거나 팟캐스트에서 다루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지연과 비슷한 나이의 여학생들이 꿈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나타나 뭔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무슨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다른 소문으로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밤중에 자전거를 타는 남자의 실루엣이 목격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왜 그녀의 일기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을까? 범인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까? 청주 여고생 미제 사건은 그렇게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지연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날까지.